KF-21은 사실 아직 수출이 되지 않았어요. 다만 아직 개발 중인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바이어들의 수출 상담 문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KF-21이 가격 경쟁력과 성능 부분에서 아주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수출 전망이 매우 밝고 기대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 대수 기준으로는 중국이 미국을 이미 추월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이 미국보다 많이 열세입니다. 하지만 이 질적인 측면도 중국이 새로운 5세대 전투기,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만큼 이 미국의 우위가 언제까지 갈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김민석입니다. 전차 장갑차는 흔히 이제 일반인 사이에서 보시면 그냥 대포가 달리고 무항대가 달리고 바퀴가 달리는 뭐 장갑이 달린 차니까 그게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대전에서 전차의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전차는 전차를 잡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다 장갑차나 전차나 둘 다 장갑으로 보호되어 있고 뭔가 포탑 같은 게 있으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전차는 적의 전차를 상대하기 위해서 공격력, 그러니까 큰 대포를 장착해 가지고 직사화기로 적의 전차공을 부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방어력 같은 경우에는 장갑차는 다양한 방어력 수준이 있지만 전차는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자기가 쏜 대포를 막을 수 있는 방어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갑차보다 장갑도 두껍고 특히 대전차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전차를 파괴하는 주포를 가진 공격력, 그 다음에 자신이 주포의 공격력을 막을 수 있는 방어력, 그리고 60km 이상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기동성을 가진 것을 전차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진 것을 주력 전차, 메인 배틀 탱크라고 현대전에서는 이야기하고, 과거에는 전차들도 기준들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뭐 공격력은 약한데 뭐 방어력이 강한 전차, 방어력은 강한데 공격력이 약한 전차, 이런 게 2차 세계대전까지 있었으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는 이렇게 공격과 방어가 균형을 잡힌 것이 전차의 기본 사양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장갑차는 지상작전을 할 때 생존성, 그러니까 승무원들이 안전하게 적진에 뛰어들었을 때 전투할 수 있는 차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나 미사일을 가진 대전차 장갑차는 자신의 공격을 방해할 수 없지만 대신에 가격이 저렴하고 매복을 해서 방어작전에서 적의 전차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보병 전투차라는 장갑차들은 적의 장갑차랑 대응해서 사격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적 장갑차가 기관포를 쏘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과 이 안에 있는 승무원과 보병들을 보호하고 지원 사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보병 장갑차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K9 자주포라든가 혹은 적의 항공기를 쏘기 위해서 만든 대공 장갑차, 이런 것도 다 장갑차의 한 종류에 들어갑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노린코라고 하는 회사가 중국에 있는 모든 무기들을 해외 수출할 때 중개무역을 하는데, 이 중에서 장갑차의 비율도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산 장갑차의 경우에는 아프리카 국가나 개발도상국 국가에서 매우 인기가 많기 때문인데, 다만 이제 이런 국가들도 품질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중국산 무기에 대해서 좀 불신이 있고, 다만 이 중국산 무기도 결국에는 대만 침공을 위해서 무기 성능이 계속 발전되기 때문에 수출형 무기들도 발전되고 있어가지고 현재 중동국가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에서 한국산 장갑차 경쟁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부분에서는 맞고 몇 가지 부분에서 아닌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령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 K9 자주포가 훨씬 우세한데, 중국이 이에 대응해가지고 K9을 위협할 수 있는 신형 자주포를 내놓거나, 장갑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KA-AV, 그러니까 수륙 양용 장갑차를 개발하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만 침공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런 상륙 장갑차의 국산화에 성공해가지고 생산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물고 물리는 관계라서 누가 더 우세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전차의 경우에는 중국제 전차의 경우 공격력이 매우 약하고 여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K2 흑표 전차가 중국 전차보다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나다. 하지만 가성비로서는 이제 중국 전차가 워낙 싸기 때문에 저가 공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장갑차의 성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들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AS-21 레드백 장갑차를 이미 만들어서 호주에 수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레드백 장갑차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성능은 세계 제일이지만 이 성능을 세계 제일로 갖추기 위해서 수입산 부품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독일, 미국 등지에서 각각 세계에서 제일 좋은 부품들이 들어가지고 완성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도 비싸지고 공급망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핵심 부품들의 국산화가 매우 필요해서 레드백 EX라는 계획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레드백 EX는 현재 20% 내외에 불과한 AS22 장갑차의 국산 화율을 80% 이상으로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들어갔는데, 수입산 부품들을 국산으로 대체하면서 성능도 더 좋게 만들고 가격은 더 줄이게 하는 이런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전차의 파워팩이라든가 미사일, 장갑차에 대해 들어가는 그 기관포 혹은 방어 장갑, 평가 장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국내 업체들이 대해서 수행하고 있고, 특히 하나에어로가 체계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에어로의 협력사들이 뭐 S&T 모티브, 다이나믹스, 뭐 그다음에 삼양컴텍 이런 거 중소기업들과 협의해가지고 국산 장갑차에 대해서 완벽한 기술 독립, 그다음에 공방 확보를 위한 경제성 확보 이런 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FA50과 T50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계열화된 비행기라고 할 수 있는데, 금액상으로는 아마 그 천군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금액으로 단일 품목 중에서는 금액이 제일 높습니다. 왜냐하면 수출 수량 같은 경우에는 뭐 K9 자주포나 이런 것들이 뭐 1,500대 이상 생산되고 이렇기 때문에 훨씬 더 양은 많은데, 개별 단가가 항공기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이렇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FA50과 TA50 같은 경우에는 누적 수출 대수 138대, 누적 수출액 78억 달러 이상, 올해 필리핀이나 아니면 말레이시아 추가 도입이 성사될 경우 150대 이상 수출과 누적 수출액 90억 달러 이상이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에 16대 4억 달러, 이라크에 24대 11억 달러, 그 다음에 필리핀에 12대 4억 5천만 달러, 태국에 12대 2억 6천만 달러, 폴란드에 48대 30억 달러, 말레이시아에 18대 9억 2천만 달러 등 이렇게 해서 총합 78억 달러 이상이 수출됐는데, 이걸 하나로 환산하면 10조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이 항공기 한 개 종류로 의해서 수출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외부의 원인, 그러니까 외부 효과가 좀 있었던 탓도 큽니다. 원래는 T50이라는 초음속 훈련기가 먼저 만들어지고 T50을 개조한 FA50이라는 경전투기가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데, T50 자체는 사실 인기가 그렇게 크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훈련기라는 거는 전투 조종사가 전투기를 탈 수 있게 연습하는 기능인데, T50의 경우 초음속 비행이 되는 등 비행 성능이 매우 뛰어나가지고 훈련기 치고는 가격이 비싼 좀 고급 명품 훈련기라고 하지만 명품을 아무나 살 수는 없다 보니까 수요가 좀 작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전쟁과 안보 위기들이 전 세계에서 좀 위기가 심각해지니까 T50과 FA50이 재평가됐는데, 우선 훈련기의 성능이 좋을수록 전투기를 전쟁에 더 많이 투입되고 실전에 더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투기를 조종사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 익숙해지기 위한 훈련 비행 같은 게 훈련기의 성능이 떨어지면 더 많이 필요한데, 훈련기의 성능이 좋아질수록 전투기는 전투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고 훈련 비행의 숫자는 줄어들 수 있고, 요 점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인정을 해서 T50이 팔리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 FA50 경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 중에서 성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다만 가성비가 매우 뛰어납니다. 서방 측 전투기, 그러니까 미국산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 중에 가격적으로 가장 저렴한데, 미국산 무장을 가지고 미국 규격과 합동작전이 가능하니까, 우리 한미동맹에서 이런 게 요구 때문에 합동작전이 가능하니까 미국과 같이 작전할 수 있는 전투기 중에 가장 저렴한 전투기가 된 거예요. 가령 경쟁기종이라 할 수 있는, 거의 크기랑 무게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그리펜 E형의 경우 FA50보다 성능이 훨씬 좋아요. 장비들도 더 좋게 가지고 있는데, 무장 탑재량이라든가 항속거리 이런 거는 뭐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태국이 그리펜 E 4대를 구입할 때 5억 3,9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대에 1,500억 가까이 써야 되는데, FA50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수출 가격이 한 대에 600억 원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크게 아무리 성능이 좋다 해도 크게 비슷한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가성비에서 우리가 FA50이 일방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FA50 같은 경우에 글로벌 시장을 지금 사로잡고 많은 수출 실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KF21은 사실 아직 수출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아직 개발 중이고 2026년까지 기본적인 전투 능력을 가진 블록 1이 개발 완료되는데, 다만 아직 개발 중인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바이어들의 수출 상담 문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수출 상담 문의가 많은 것은 KF21 역시 FA50처럼 이 가성비 부분에서 절대적인 우세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태국에 제안했을 때 가격이 1,000억 원 정도로 해가지고 그리펜 E형부가 비슷하거나 좀 더 저렴한 가격인데, 이 가격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그리펜보다 우리 KF21 무장 탑재량이 훨씬 더 뛰어나고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런 점을 공유하고, 레이더나 전자장비 같은 경우도 동등 이상이기 때문에 같은 성능에 치는 서방제 비행기보다 우리 KF21 가격 경쟁력이 훨씬 높고,
이에 비해서 이제 F-16 같은 경우에는 우리 KF-21 미래 경쟁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4,000대 이상 생산이 돼서 가성비가 매우 좋아서 가성비 부분에서는 우리 KF-21과 경쟁을 할 수 있어요. 다만 F-16의 문제점은 생산자가 별로 팔고 싶어 하지 않는 전투기라는 겁니다. F-16의 생산자인 록히드 마틴의 경우에 현재 F-35라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주력으로 밀고 있고, F-16 같은 경우에는 단종을 시키고 싶은데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생산한다, 이런 개념에 가까워요. 이렇기 때문에 한번 주문하면 5년에서 7년 이상 많은 시간이 걸리고 수요가 많지만 그만큼 구매하기 어렵기 때문에 빠른 전력화가 원하는 구가들한테는 F-16과 비슷한 가성비인 KF-22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KF-21의 가장 큰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라팔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성능과 크기, 부장 탑재량들이 KF-21과 비슷합니다. 엔진도 2개 쌍발이고,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라는 유럽 회사에서 만든 미티어 대공 미사일을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공통점이 많고 성능도 비슷한데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1,500억 이상의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라팔이 크게 불리하고, 운용 유지비도 저희 KF-21이 라팔 대비 뭐 70% 이하의 운용 유지비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F-35, F-22 같은 경우에는 KF-21보다 성능도 좋고 가격도 비싼, 그러니까 KF-21과 급이 다른 전투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미들급, 그러니까 전투기 종류에는 제일 좋은 하이급, 그 다음에 숫자를 채우는 로우급, 그 사이 미들급이라 할 수 있는 클래스 중에서는 KF-21이 가격 경쟁력과 성능 부분에서 아주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수출 전망이 매우 밝고 기대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 전력, 보유 대수 모두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고, 나토군을 모두 합친 수준이 아마 미국 전투기 수준과 비슷하다고 평가받고 있을 정도로 미국 공군의 규모가 매우 큽니다. 그만큼 질도 뛰어나지만, 현재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공군을 이겨내기 위해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6세 전투기를 개발하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서 미국의 절대적 우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주력 전투기인 F-35를 연간 100대 이상 최소 생산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많은 전투기를 생산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회사에서 이제 3종류 이상의 신형 전투기를 생산하고 있어서 미국을 굉장히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작전 대수, 그러니까 비행기 할 수 있는 그 전투기 대수 기준으로는 중국이 미국을 이미 추월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이 미국보다 많이 열세입니다. 하지만 이 질적인 측면도 중국이 새로운 5세대 전투기,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만큼 이 미국의 우위가 언제까지 갈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잠수함을 독자 설계로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대만,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미국, 스웨덴, 독일, 프랑스, 터키, 영국, 이렇게 11개 국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수출이 가능한 국가는 사실 대만과 미국, 영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기 때문에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8개 국가만 수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8개 국가 중에서도 핵잠수함은 수출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수용을 쓰고 있거든요. 호주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한국은 디젤 잠수함 중에서 세계 5위, 즉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다음 순위의 잠수함 생산 능력, 그 다음에 개발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일본은 2차 세계대전부터 잠수함을 활용해가지고 만드는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수함의 기본 구성품이라든가 기술 수준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몇 년 앞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나라 잠수함을 따라가지 못하는 분야가 2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해외 수출에서의 후속 군수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군함 판매했을 때 그 규격을 맞추는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능력이 없고 오직 내수로만 50년 이상 잠수함 사업을 유지했기 때문에 해외 수출할 때 뭐 매뉴얼을 일본어에서 일본어에서 그 나라 말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그 규격과 이런 것들을 바꾸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아직까지는 수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일본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자체적인 요구사항, 그러니까 러시아 잠수함을 막기 위해서 특정 구간에서 매복하고 있는 기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 수출 경쟁력, 그러니까 어느 바다에서도 편히 작전할 수 있는 이런 능력 같은 거 부족하고, 그래서 기술적으로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우위지만 수출 경쟁력 상으로는 한국이 일본보다 뛰어나고 이미 잠수함을 일본보다 수십 년 먼저 수출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MTNW. QR코드 찍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무료로 참여하세요.